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포기를 모른다. 지은이는 아놀드 슈워제네거, 터미네이터로 유명한 영화 배우이자 전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입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어느 날 사람들이 하나둘 집을 잃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가 진행되었다. 탐욕스러운 은행가들이 세계의 금융 시스템을 망가뜨린 탓이었다. 만약을 대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전례 없는 예산 흑자를 기록하고 자축하던 캘리포니아 주였지만 난데없이 200억 달러가 부족해서 파산 직전까지 갔다. 캘리포니아주의 예산이 월스트리트와 긴밀하게 연결된 탓이었다. 캘리포니아를 벼랑 끝에서 구하기 위해 주의회의 양당 지도자들과 늦은 밤까지 한방에 갇혀 씨름하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아예 동거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노력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복지 혜택은 줄고 세금은 오른다는 것뿐이었다. 당연히 주지사가 세계 금융위기를 통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경기가 좋을 때 주지사는 별로 한 일이 없어도 공로를 인정받으니 경기가 나쁠 때 원망을 듣는 것도 어쩌면 공평한 일이다. 기분이 별로라서 그렇지. 하지만 내가 2000년대 말에 깨달은 사실은 주 정부가 아무리 혁신적이고 최첨단의 정책을 통과시켜도 소용없다는 것이었다. 유권자들이 왜 자기 집을 지켜주지 못하느냐고 따지고 부모들이 왜 아이들의 학교 예산을 삭감하느냐고 물으며 근로자들이 왜 자신이 정리해고를 당해야 하느냐고 항의할 때마다 주지사로서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물론 내가 대중 앞에서 경험한 실패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보디빌더로 활동할 때 엄청난 패배를 맛보기도 했고 출연한 영화가 쫄딱 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인생의 가장 밑바닥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였다. 내 세상을 무너뜨린 건 경기 침체가 아니었다. 내가 저지른 일 때문이었다. 내가 우리 가족에게 폭탄을 떨어뜨린 것이다. 그보다 더한 실패가 어디 있겠는가. 굳이 그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겠다. 내 입으로 직접 다른 곳에서 언급했고 온갖 매체들도 수없이 떠들어댔으니까.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구글 검색은 할 수 있을 테니 한번 검색해 보길 바란다. 이미 가족들에게 충분한 상처를 주었고 오랜 시간이 걸려 겨우 관계를 회복했다. 하지만 이 말은 하련다. 그해 말 나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곳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바닥이었다. 완전한 밑바닥은 아니지만 예전에도 와본 적이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깜깜한 구덩이 속에서 진흙탕에 얼굴을 쳐박고 있었다. 얼굴을 닫고 다시 천천히 구덩이를 기어 올라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포기해버려야 할지 결정해야만 했다. 그 사건으로 정치계를 떠난 후에 진행하던 영화 프로젝트들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내 일대기를 바탕으로 제작한다고 해서 잔뜩 기대를 모았던 만화책 프로젝트도 무산되고 말았다.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나를 공격했다. 보디빌더와 배우, 주지사로 이어진 산막의 인생이 끝장났다고 떠들어댔다. 하지만 나에 관한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면 내가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음을 알 것이다. 사실 나는 다시 위로 기어 올라가야만 하는 시련을 즐긴다. 시련이 있어야 성공도 있는 법이고 시련을 딛고 거둔 성공은 더없이 달콤하기 때문이다.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을 살펴보니 세상에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며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전문가들은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살기 좋은 시대는 없었다고 말하지만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다. 역사적으로 전쟁, 질병, 가난, 억압이 지금처럼 적었던 적은 없다. 이는 자료로 입증된 객관적 사실이다. 하지만 또 다른 자료가 있다. 좀 더 주관적이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뉴스나 라디오, 소셜미디어를 접하다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 즉 고립감, 무가치함, 절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자신이 부족하거나 예쁘지 않다고 말하고 젊은 남성들은 무력함을 토로한다. 자살률과 중독률은 높아만 간다.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Be Useful, 즉 쓸모있는 존재가 되라 라는 것은 아버지가 내게 해준 최고의 조언이다. 보디빌딩 챔피언, 백만장자, 정치인이 되는 것 모두 내 목표였지만 그렇게 되기 위한 진짜 동기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지금처럼 세상이 무너졌다고 느끼던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다. 그래서 그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쭤볼 수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라면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라, 아놀드. 너무도 많은 사람이 인생의 길을 잃었다. 목적지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은 건강하지도 행복하지도 않다. 자기 자신을 쓸모없다고 느낀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런 사람들을 어디서나 볼 수 있다. 뚜렷한 목표 없이 그저 막연한 상상만으로 살다 보니 그런 것이다. 이 문제는 바로잡을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변화는 선명한 비전에서 시작되니까. 비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전과 계획이 없으면 방황하기 마련이다. 아무도 당신에게 그 사람과 결혼하라고 치즈버거를 계속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일을 선택하라고 떠밀지 않았다. 수업을 빼먹거나 운동을 그만두거나 교회 나가는 것을 막은 사람도 없다. 8시간 푹 자는 대신 매일 밤늦게까지 게임이나 드라마 시청을 하라고 충동질한 사람도 없다. 끝까지 맥주를 마신 것도, 가진 돈을 모두 탕진한 것도 온전히 당신의 선택이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저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굳게 믿는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이다. 솔직히 말하면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자신이 태어날 환경을 선택할 수는 없으니까. 나 역시 냉전 초기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우린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지금껏 겪은 모든 일에는 이유와 배경이 있다. 그러나 선택권이 없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우리에겐 언제나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 그래서 명료한 비전이 필요하다. 확실한 비전은 어떤 결정이 옳고 그른지를 가려준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람들은 목표에서 벗어나게 하는 나쁜 선택들을 철저히 피한다. 비전을 구체화하고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하는 일에 집중한다. 내 인생의 첫 비전은 대단히 광범위했다. 그냥 미국이었다. 확신이 들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저기야. 후에 알게 되었지만 강력한 비전은 종종 이렇게 시작된다.
어린 시절의 막연한 동경에서 외부 영향에 물들기 전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세계적인 서퍼 게럿 맥나마라는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3살 때로 돌아가 그때 좋아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라라고 조언한다. 너무 이른 구체화는 복잡함과 조급함만 낳는다. 처음엔 큰 그림을 그리되 어디에서 어떻게 초점을 맞출지는 천천히 찾아가는 게 좋다. 정답은 없다. 중요한 건 비전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비전 찾기는 몇 년 혹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여정이다. 영영 찾지 못하고 사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 코스프레는 그만두자. 오직 당신만이 원하는 삶을 만들 수 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뭘 원하는지 아직 모른다고 해도 괜찮다. 지금부터 찾아 나서면 된다. 앞으로의 선택이 중요하다. 당장 해야 할 일은 2가지다. 첫째, 작은 목표를 세워라. 운동 목표도 좋고 식단 목표도 좋다. 조금씩 나아지고 작은 성공을 쌓는 데 집중하라. 인맥 쌓기나 독서 또는 집 정리가 될 수도 있다. 좋아하거나 끝내고 나면 뿌듯함이 느껴지는 일들로 시작하라. 그런 일들을 작은 목표로 삼아 매일 해내면서 당신의 관심사가 어디로 향하는지 눈여겨보라. 하루의 목표가 자리 잡으면 주간, 월간 목표로 넓혀라. 큰 그림에서 좁혀오는 대신 작은 것에서 시작해 점점 시야를 넓히는 거다. 자신이 쓸모없다는 생각도 서서히 옅어질 것이다. 바로 그때 2번째 일을 실행하라. 디지털 기기를 치우고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아무리 좁고 짧아도 괜찮다. 그래야 영감이 깃들고 발견이 일어난다. 공원 산책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상가, 지도자, 과학자, 예술가, 기업가들은 산책하다가 중대한 영감을 많이 얻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걸으면서 얻은 생각만이 가치 있다라고 말했다. 아인슈타인은 프린스턴 대학의 교정을 걸어다니면서 우주에 관한 이론들을 정리했다.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했다.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생각도 흐르기 시작한다. 나는 오랫동안 헬스장을 사색의 공간으로 활용해왔다. 자전거 탈 때도 마찬가지다. 정확한 목표와 비슷한 목표는 우승과 패배만큼 천지 차이다. 보디빌딩에 빠졌을 땐 챔피언의 꿈이 단순한 염원이 아니었다. 그건 명확한 비전이었다. 연기에 도전할 때도 비슷했다. 데뷔 전부터 영화 포스터와 극장 간판에 내 이름이 적힌 모습이 선명했다. 정계에 입문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마음속 이미지가 너무도 생생해서 그대로 액자에 끼워 벽에 걸어도 될 정도였다. 인정한다. 시크릿 같은 책에서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처럼 믿기만 하면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다. 계획을 짜고 노력하고 배우고 실패하고 또 배우고 또 노력하고 또 실패해야 한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게 인생의 법칙이다. 그림이 보여야 한다. 엘리트 운동선수들은 이 효과를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시각화의 달인이다. 거의 모든 종목의 최상위권에서 챔피언을 만드는 것은 이 시각화 능력이다.
전설적인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마이클 펠프스가 10대 시절부터 한 바퀴를 돌 때마다 0.1초씩 단축을 상상하며 훈련한 것은 유명하다. 열렬히 바란다고 해서 우승을 장담할 수는 없다. 정상에 선 자신을 떠올려야 한다. 스포츠 심리학자 돈 맥퍼슨은 이렇게 말했다. 마음에 그려진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내가 정확히 원하는 그것을 겨냥해야 한다. 삶에는 리허설도 연습도 예행 연습도 없다. 딱 한 번뿐인 실전이다. 미리 명확히 그려내고 확실하게 성취해야 한다. 내 경험상 피트니스 세계와 할리우드, 정치계에는 멋진 사람들이 정말 많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하지만 불쾌하고 멍청한 개자식들도 차고 넘친다. 수상쩍은 구두쇠 헬스장 사장은 돈만 많고 안목은 없는 영화사 간부나 동네에서 겨우 4만 표를 얻고도 세상 제일 잘났다고 하는 정치인에 비하면 귀엽게 느껴질 지경이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는 명료하다. 자기 인식의 비전의 선명도를 보면 안다. 좋은 이들은 이루려는 바를 구체적으로 알고 비전을 모든 선택의 잣대로 삼는 절제력이 있다. 좋은 사람은 거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1987년 말 내가 스크린 속에서 죽인 사람은 283명에 달했다. 당시나 지금이나 할리우드에서 그 기록을 넘어선 이는 없었다. 8편의 영화로 해낸 성과였다. 액션 스타 반열에 올랐고 출연작마다 포스터 맨 위에 내 이름이 자리했다. 모두가 내 성공을 인정했다. 그들은 마치 내일이 끝났고 더 이상 증명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들은 내가 도전보다는 익숙한 길만 가기를 바랐다. 아놀드는 액션 스타니까 앞으로도 액션 영화 시나리오만 보내 라는 식이었다. 할리우드에서 만난 사람 중에서 나보다 더 무모하고 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 제임스 카메론 뿐이다. 그와는 거의 4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고 3편의 영화를 함께했다. 그중 2편인 터미네이터 2와 트루 라이즈는 개봉 당시 흥행 1위를 기록했다. 트루 라이즈는 공식적으로 제작비 1억 달러를 넘긴 최초의 영화이기도 하다. 그가 다른 누구보다 뛰어난 점은 프로젝트에 온 힘을 쏟는 능력이다. 독일어에 이런 말이 있다. 벤숀, 댄숀. 간단히 말하자면 무언가를 하려거든 전력을 다해서 하라 라는 뜻이다. 그는 이 말을 삶에서 구현해낸 사람이다. 타이타닉에 당시 2억 달러라는 역대 최고의 제작비가 든 것도 그래서였다. 1995년 그는 전력을 다해 도전을 시작했다. 러시아 잠수정을 타고 해저로 내려가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관객들도 느끼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는 타이타닉호를 실제로 재현해냈다. 멕시코 바하 해변에 4천만 달러를 들여 만든 거대한 물탱크 안에 말이다. 배의 길이는 실제 타이타닉과 거의 비슷한 236m에 달했다. 배 앞부분은 물속으로 기울일 수 있었고 거대한 뒷부분은 분리해서 90도로 떨어뜨릴 수 있었다. 그가 그린 비전대로 영화를 만들려면 전력을 다해야만 했다. 조금의 타협이나 안일함도 용납될 수 없었다. 약간의 부족함이나 대충 넘어가는 태도는 허용되지 않았다. 세트장의 모든 디테일이 역사적으로 완벽하게 고증되어야 했다. 카펫, 가구, 은식기,
샹들리에 유리, 난간의 목재 종류까지 그 모든 것이 1912년 그 시절 그대로여야 했다. 타이타닉은 첫 주말에 2,8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총 흥행 수익은 1억 달러를 돌파했다. 영화가 내려갈 때까지 전 세계적으로 벌어들인 돈은 18억 달러에 이르렀고 역대 흥행 순위 1위를 기록했다. 만약 그가 전력을 다하지 않았더라면 결과는 확실히 달라졌을 것이다. 무엇을 하든 제대로 하라. 목표를 낮게 잡으면 위대한 성취는 저절로 물 건너간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보기에 역경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다. 그들은 시련을 통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20세기 최고의 기술 혁신을 이끈 아이디어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똑똑한 사람들로부터 어리석고 비현실적이며 멍청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들의 공통점은 의심과 회의에 맞섰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앞으로 나아갔다는 점이다. 삶을 살다 보면 당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회의론자들이 당신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내버려 두어선 안 된다. 그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이들에겐 필요 없는 존재다. 회의론자들은 당신도 당신의 꿈도 이해하지 못한다. 꿈을 좇으며 분투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도대체 내가 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하지? 대답은 간단하다. 들으면 안 된다. 무시해야 한다. 그 어떤 목표든 달성하기란 쉽지 않은 법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마다 그걸 동기부여로 바꿔버렸다. 나에게 있어 벤치프레스 500파운드, 즉 약 227kg을 들어올리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게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는 거였다. 영화배우의 꿈을 이루는 지름길 역시 내 계획을 들은 사람들이 비웃으며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였다.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서 만나는 부정적인 회의론자들을 어떻게 대할지는 당신의 선택이다. 무시할 수도 있고 동기부여로 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절대로, 정말 절대로 그들의 안 돼 라는 말을 고지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하고 베이스 캠프로 내려왔을 때 기자들이 세계 최고봉에서 바라본 풍경이 어땠는지 물었다. 그는 최고였다고 답했다. 그곳에서 아직 오르지 않은 히말라야의 또 다른 봉우리들이 보였고 다음번엔 그 산들을 정복할 생각에 들떠 있었다고 말이다. 정상에 오르면 세상과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시야로 다가온다. 이전엔 보이지 않았던 도전들이 눈에 들어오고 과거의 도전들도 새롭게 느껴진다. 꿈 하나를 이루면 더 먼 곳을 더 세세히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지평선 너머 새로운 가능성과 자신의 잠재력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좀처럼 은퇴 후 조용히 사라지지 않는다. 대부분 계속해서 한계를 뚫고 더 큰 꿈을 쫓아간다. 목표를 높이 세우고 이뤄내면 우리는 분명 달라진다. 적어도 내겐 그랬다. 내가 떠나기 전까진 오스트리아에서 미국행을 감행하는 이가 거의 없었다. 기껏해야 독일의 공장으로 일하러 가거나 좀 모험을 즐기는 이들이 런던에 취직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내가 미스터 올림피아를 연이어 석권하고 코난에 출연한 후로는
LA 곳곳에서 오스트리아인과 독일인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 그들은 한때 내가 레그파크의 기사에 매료됐듯 이제는 나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미국 피트니스 업계나 영화계에 진출하고자 건너왔다. 어느새 내가 그들에게 미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셈이 되었고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일 정도로 커다란 목표를 세우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 목표에 전력을 다해 반드시 성공하고야 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지켜보는 이들에게도 강렬한 영감을 준다. 레그 파크는 영국의 작은 공업도시 출신으로 미스터 유니버스이자 영화배우가 됐다. 내가 못할 이유가 있을까? 수백만 유럽 이민자들은 꿈과 여행 가방만 가지고 신대륙에 건너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 내가 못할 이유가 있을까? 로널드 레이건은 영화배우에서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변했다. 내가 못할 이유가 있을까?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냈는데 당신이라고 못할 이유가 있을까? 물론 내가 약간 미쳤다는 건 인정한다. 나는 뭘 하든 크게 한다. 보디빌더 시절에는 하루에 2차례 4시간에서 5시간씩 훈련에 매달렸다. 배우가 되어서는 도박 수준의 블록버스터 영화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정치인으로서 첫 임무이자 유일한 과제는 세계 6위 규모의 경제 시스템을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다. 자선 사업가로는 환경 오염 문제 해결에 주력해왔다. 병든 지구를 치유하는 게 궁극적 목표다. 나는 목표를 크게 잡는다. 만약 내 꿈이 작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오스트리아에 남아 아버지처럼 경찰이 되었다면? 보디빌딩을 하지 않았거나 그냥 취미로만 즐겼다면? 그럭저럭 괜찮은 정도로 만족했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잘 모르겠다. 알고 싶지도 않다. 목표를 낮게 잡고 전력 투구를 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의견에 좌우되며 사는 것 자체가 나에겐 느리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난 절대 그런 삶을 원치 않는다. 당신도 그래야 한다. 목표를 높이 설정한다고 해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종이와 펜을 들고 자신의 비전을 적어보라. 그리고 지운 뒤 2배로 키워 다시 써보라. 더 힘들었는가? 크게 생각하는 건 작게 생각하는 것보다 전혀 어렵지 않다. 세상에 불변의 진리가 있다면 노력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대대로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대개 매우 불행하다. 로또 1등 당첨자의 70%가 5년 내에 파산한다는 통계도 있다. 부유한 가문 출신들의 우울증, 자살, 알코올 및 약물 중독 비율은 중산층이나 자수성가한 이들보다 훨씬 높다. 원인은 무엇일까? 하루아침에 거금을 손에 쥔 복권 당첨자나 부모의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부자들은 큰 목표를 향해 분투하는 과정에서 얻는 소중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1953년 봄 2달에 걸친 혹독한 등정 대신 헬리콥터를 타고 에베레스트 정상에 내려앉았다고 상상해보라. 과연 그 광경이 여전히 그토록 아름다웠을까? 당연히 아니다. 한계를 넘어서까지 자신을 몰아붙이고 자신조차 몰랐던 능력치를 확인하는 경험을 직접 해야 한다. 같은 결과물이라고 해도 땀 흘려 얻은 사람과 가만히 앉아 공짜로 받은 사람은 결코 같을 수 없다.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당신이 어떤 이든 어떤 목표를 줬든 이것은 절대 불변의 법칙이다.
내 인생 전체가 이 법칙으로 만들어졌다. 나는 최고의 보디빌더가 되겠다는 꿈을 향해 15년간 매일 5시간씩 훈련에 매진했다. 나만큼 보디빌딩에 미친 사람이 없었다. 그 어떤 목표라도 노력의 진짜 목적은 오직 하나, 철저한 준비다. 꿈을 이룰 절호의 찬스가 왔을 때 당황해서 망치지 않고 제대로 해내기 위함이다. 보디빌딩을 시작한 이래로 나에게 노력은 곧 반복을 의미했다. 단순히 횟수만 채우는 게 아니라 꼼꼼히 기록하고 관리했다. 반복 훈련은 제대로 해야 효과가 있다. 정신을 딴 데 팔면서 흐트러진 자세로 시간만 때우면 아무 소용이 없다. 무언가를 하려거든 전력을 다해서 하라. 반복의 진짜 목적은 한층 더 강해지고 견고한 기반을 다져 어리석고 안타까운 실수를 막는 데 있다. 시간을 들여 제대로 충분히 연습하지 않으면 막상 큰 무대에서 실수하기 마련이다. 총기 훈련에서 느린 게 부드럽고 부드러운 게 빠르다라는 말이 있는 이유다. 구급대원이나 소방관 같은 초동 대응팀이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몸에 뵐 때까지 집요하게 훈련하고 연습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혼란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닥쳤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할 필요 없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고되고 지루한 훈련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기본에 완전히 통달하고 꾸준히 반복해야 한다. 오직 그래야만 튼튼한 토대가 쌓이고 근육이 익혀져 중대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본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밀리어스 감독은 이렇게 단언했다. 고통은 순간일 뿐 이 영화는 영원할 것이다. 그 말이 맞았다. 내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던 이유다. 위대하고 영원한 업적에는 희생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것이 고통의 묘미다. 만약 지금껏 당신이 위대하고 특별한 목표를 이루는 동안 아무런 고통도 대가도 불편함도 겪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직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 하겠다고 한 일을 끝까지 해내되 자신이 말한 것보다 조금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라. 하지만 슬프게도 대다수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허투루 보낸다. 원대하고 야심찬 꿈을 꾸면서 간절히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면서 정작 그 꿈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20분 내내 바쁘다는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들을 볼 때면 가장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리 놀랄 일은 아니지만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할수록 실제로 별로 하는 일이 없다. 목표가 진정 중요하다면 시간을 만들어내야 한다. 당신에게 부족한 건 시간이 아니라 강력한 삶의 비전이다. 매일 1시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는가? 소설을 쓰고 싶다면 날마다 1시간씩 써보라. 1년이면 365쪽, 책 한 권 분량이 나온다. 살을 빼고 싶은가?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500칼로리를 더 소모하라. 매주 1파운드, 즉 약 0.5kg이 줄어든다. 1년이면 23kg까지 감량할 수 있다. 아무리 큰 목표라도 계획을 세워 작은 목표들로 쪼개고 하루에 1~2시간만 투자해도 충분하다. 나처럼 눈알이 튀어나올 만큼 악착같이 매달리더라도 하루 5시간만 고생하면 된다. 운동이든 공부든 글쓰기든 인맥 쌓기든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라.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아라. 변명은 접어두고 실행에 옮겨라.
비교적 최근에서야 사회과학자들은 인간이 긍정보다 부정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냈다. 이런 현상을 부정성 편향이라고 하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우리의 생존 메커니즘일 수 있다고 말한다. 자신을 다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즐거운 경험에만 집중했다면 조상들은 살아남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600만 년 동안 우리는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부정성 편향의 존재 이유가 이해는 간다. 하지만 솔직히 내 삶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는 건 그야말로 시간 낭비일 뿐이다. 긍정적인 자세는 심지어 목숨을 구할 수도 있다. 종양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암 환자일수록 예후도 좋다는 사실을 확인해준다. 동화 같은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그들은 잘 알고 있다. 상황을 절대 바꿀 수 없다고 무기력한 태도를 취하면 정말 그렇게 된다. 반대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역경을 이겨내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 덕에 번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실제로도 그렇게 된다. 어릴 적 오스트리아 남동부 시골 마을을 벗어난 인생을 꿈꾸는 게 가능하다고 어떤 격려도 받지 못한 건 사실이다. 아버지는 보디빌딩에 대한 내 관심을 이해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다. 장작이나 패라. 이것만 해도 크고 강해질 수 있다. 장작 패는 건 가족들에게 도움되기라도 하지 라고 말했다. 그리고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면 우리를 때렸다. 그런 날은 정말이지 더더욱 힘들었다. 어린 시절의 역경에 굴복하고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내 선택은 늘 그랬다. 아버지가 좋으신 분일 때도 많고 어머니는 최고라고 받아들였다. 내 어린 시절에 안 좋은 일이 많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 어쩌면 형처럼 알코올 중독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형은 결국 1971년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어릴 적 많은 빚을 졌다. 지금의 내가 된 건 그 시간 덕분이고 그 시간에 의해 나라는 인생이 만들어졌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스토아 철학에는 이에 꼭 들어맞는 아모로파티라는 말이 있다. 운명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이다. 노예 출신의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네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길 요구하지 말고 실제로 일어나는 그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라.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니체 또한 같은 주제를 다뤘다. 인간의 위대함을 향한 나의 공식은 아모로파티다. 그가 다른 것이 되길 원하지 않는 것, 앞으로도 뒤로도 영원히 필연적인 것을 그저 견디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이 경지에 이르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눈앞의 역경이나 불쾌함을 마주하면서도 그래, 이건 내게 꼭 필요했어. 내가 원했던 거야. 정말 좋아. 라고 생각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나쁜 상황에 처해 불평하고 한탄하고 싶은 충동이 일면 나는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말한다. 긍정적인 면을 봐야 한다고 말이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저명한 심리학자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은 말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통제할 수 없지만 일어난 일에 어떻게 느끼고 반응할지는 통제할 수 있다. 한번 생각해보자.
자신이 좌우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불평하며 낭비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얼마나 되는가? 예측하거나 막을 수 없는 일이 생길까봐 걱정하며 보내는 시간은 또 얼마인가? 어딜 가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놀드, 스스로 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했어요. 이번 주에 승진해서 미끄러졌어요. 이제 어떡하지요? 그럴 때마다 내 대답은 단순하다. 실수해서 배우고 다시 돌아가라는 것. 체육관에서 훈련하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다. 역도의 묘미는 실패가 훈련의 기본이자 핵심 요소라는 점에 있다. 역도의 목표 자체가 실패할 때까지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다. 마지막 횟수를 채우려 남은 힘을 쥐어짜도 안 될 때, 중량을 들어 올렸지만 팔꿈치를 완전히 펴기도 전에 힘이 빠질 때 좌절하기 쉽다. 하지만 이걸 실패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근육이 더는 들 수 없을 때까지 운동을 제대로 잘 해냈다는 뜻이다. 이런 게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신기록을 세우거나 기업을 성공시키거나 비디오 게임에서 고득점을 올리거나 그 무엇이든 매우 어렵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해낸 이들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수없이 실패를 겪으며 지금의 자리에 올라섰다. 중요하고 흥미롭고 영향력 있는 이들은 좋은 질문을 하고 경청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보인다. 호기심 많고 모르는 걸 겸손히 인정하는 이와 대화하고 도와주고 싶어 한다. 상대에게 귀 기울이는 인내와 겸손함은 호기심의 핵심이자 학습의 비결이다. 역사상 가장 현명한 사상가와 철학자들은 수천 년간 귀는 2개, 입은 하나니 듣기를 말하기에 2배로 하라 라고 했다. 성경에서는 듣기는 속히 하되 말은 더디하라고 했고, 달라이 라마는 말할 땐 아는 것을 반복할 뿐이나 들을 땐 새 것을 배운다 라고 했다. 해밍웨이는 남이 말할 땐 온전히 들어라. 많은 이들이 듣지 않는다 라고 했다. 표현 방식은 각기 달랐지만 그들 모두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이거였다. 우리는 자신이 아는 것만큼 잘 알지 못하니 말은 아끼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는 것. 남이 말할 땐 온전히 들어야 한다. 대충 듣고 흘려선 안 된다. 영화 터미네이터에 유명한 대사가 나온다. 운명은 없다. 우리가 만든 것뿐. 저마다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 당장 이 순간부터.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만이 성장한다. 쓰지 않으면 못 쓰게 된다. 체육관에선 근육을 쓰지 않으면 쪼그라들어 사라진다. 할리우드에서는 유명세를 이용해 큰 작품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별은 희미해지고 결국 기회 자체를 잃는다. 정부에서는 연간 예산 항목에 배정된 돈을 그해 쓰지 않으면 다음 해엔 증발해 2번 다시 보지 못한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살면서 그 무엇도 홀로 해낸 게 없다. 언제나 도움과 지도가 있었다. 의식하든 못하든 누군가 어떤 식으로든 길을 닦거나 방향을 제시해줬다. 이 사실을 깨달았으니 당신에게도 돌려줄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남을 도와야 한다. 그들이 올라올 사다리를 내려줘야 한다. 누군가에게 받은 도움을 또 다른 이에게 갚아야 한다.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 내가 뭐라고 남을 돕나?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특별한 재주도 없는데. 내게 나눌 게 뭐가 있나? 부자도 아니고 유명하지도 않은데. 남을 돕기 위해 삶을 통째로 바꿀 필요가 전혀 없다. 눈과 귀를 열고 주위에 집중하면 된다. 곤란에 처하니 짐이 많거나 어떤 감정으로 힘들어하는 이를 보면 도와주고 위로해주라. 남을 돕는 건 의식과 의지, 약간의 노력만 있으면 되는 단순한 일이다. 기회를 찾아 나설 것도 없다. 그저 주변 환경과 연결돼 있으면 매일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 생긴다. 장담컨대 남을 도우면 당신의 기분도 더 좋아진다. 지난 40년간 수많은 연구에서 심리학자와 신경과학자들은 기부나 자원봉사 같은 나눔이 섹스나 운동 시 뇌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엔도르핀을 생성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남을 도운 일을 생각하거나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같은 호르몬이 나온다. 과학자들은 이를 헬퍼스 하이라고 부른다. 나눔이 그토록 강력하다는 뜻이다. 나눔은 중독성 강한 쾌감을 주는 천연 약물이다. 로빈 후드나 마더 테레사가 되거나 개인적 야망이나 소유를 포기하라는 뜻도 아니다. 그저 자기만 비추던 거울을 깨뜨리고 남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이다. 이웃과 나누고 세상에서 받은 것을 돌려주며 가장 쓸모있는 자신을 찾으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른 이들이 나눔을 선택하는 이유와 같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수많은 이들의 수고 덕분이기에. 선대가 우리를 위해 해준 것처럼 우리도 후대를 위해 해야 하므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정도로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그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다들 무모하다고 말한 꿈을 현실로 이루어보니 세상 사람이 모두 이어져 있다는 것을 느낀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한 배를 탄 동반자다. 인생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승자가 여럿 나올 수 있다. 나눔이라는 인생의 법칙을 잘 지키면 승자의 수는 무한할 수 있다. 나눔이 삶의 일부가 되고 우리가 거울을 깨고 주위를 둘러보며 도움이 필요한 일을 알아챈다면 모두에게 이롭다. 나이가 많든 적든, 그간 이룬 것이나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든 적든 상관없다. 어떤 처지든 많이 나눌수록 많이 얻는다. 자신을 돕고 싶은가? 그렇다면 남을 도우라. 지금까지 나는 포기를 모른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은 영화 터미네이터로 유명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책입니다. 그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민했고 보디빌딩 챔피언, 영화배우,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오늘 이 책을 읽어보면 그의 철학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요약해보면 첫 번째는 큰 꿈을 품어라.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 세 번째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도움을 주어라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은 참 쉽고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말들이죠. 저는 이러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철학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사람 머릿수만큼 있을 수 있고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아주 명백한 나쁜 행동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자기 삶의 가치를 정하고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단순 명료한 가치관은 그의 삶에서 상당히 효율적이었다고 증명된 방법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참고로 할지 말지는 각자가 결정하면 되겠죠. 그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헌법상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미국에서 태어났었더라면 로널드 레이건을 이은 두 번째 영화배우 출신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의 떡은 아무리 보아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듣고 정말 좋은 말이다 하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간다면 그것은 그림의 떡을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해보는 것, 실천하는 것, 직접 겪어보는 것, 그것들만이 진짜 삶입니다. 생각하고 상상하고 추측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지요. 책의 앞부분에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자신의 인생 최악의 실패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도 시인하죠. 저자는 그 내용을 쓰지 않았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수십 년간 한 집에서 살던 가사 도우미와의 혼외 정사와 그로 인한 혼외 자녀의 출생, 그리고 이혼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그 후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실패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극복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적자 생존을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환경에 적응하는 개체가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 명상과 마음경영 선생님은 모든 생명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려 노력한다고 하십니다. 적응과 극복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살짝 다르죠. 환경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것이 적응이라면 극복은 능동적으로 환경을 뛰어넘고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환경을 활용하고 운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책에서 받는 감동이 저자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을 때는 비슷한 내용을 보아도 긴가민가하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드는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삶의 행적이 다 드러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의 내용과 그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일치하는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주장에 대해 엄청난 신뢰성과 공감을 일으킵니다. 이 책은 우리와 동시대를 살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성공과 실패, 고통과 영광을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상당히 진솔하게 썼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